안녕하십니까 여러분. UNFCCC COP27 적응 및 손실과 피해 협상 결과 시사점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조한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행사는 한국기후변화학회 2022년 하반기 학술대 기획 세션 일환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KI 지속가능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신지영 센터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기후변화 학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COP27이 사실은 27차 저희 당사국 총회가 당초 폐막일보다 이틀이나 연장돼가지고 이제 막을 내렸죠. 그만큼 이번 샤르멜쉐이크 COP27 같은 경우는 당사국 총회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개최된 총회였다고 합니다. 근본 총회의 키워드가 임플레멘테이션, 즉 이행 그리고 적응 손실 피해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협약 채택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요. 근본 총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투명성, 재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의제가 이루어집니다만 저희 K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는 그중에서도 파리협정 제7조와 8조에 해당되는 적응 그리고 손실과 피해 관련된 의제를 담당하고 거기에 관련된 협상을 지원합니다. 근본 COP27 총회에서 직접 적응과 적응 그리고 손실과 피해 의제 지원을 담당하신 강주현 전문연구원 그리고 강상인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통해서 현장에서 논의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거고요. 국제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시는 강상인 박사님 그리고 강주현 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대한적십자사 아태보건역센터 김선희 센터장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성윤 팀장님, 외교부 기후변화 외교과 정재혁 사무관님, 그리고 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팀의 천병호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의 홍재우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제주에서 학회가 열려서 비행기들 다 타고 오셨죠, 대부분이. 교통수단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비행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초래한 기후변화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세션에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UNFCCC COP27 적응 관련된 의제, 협상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강주현 전문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강주현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 적응 의제와 관련한 이번에 COP27 결과를 공유드릴 건데요. 발표 좀 해주세요.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COP27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길었던 회의입니다.
사실 저희 적응의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되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실무협상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다 위로 올라갔고요. 그만큼 쟁점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캅이 개최되면서 많은 이제 외신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응해서 뭔가 적응해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개도국의 열망이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캅에 대해서 저에게 참 연락이 많이 왔는데 사실 이제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면은 그 적응 의제라고 할 수 있는 7조, 파리협정 7조, 그다음에 손실과 피해라고 할 수 있는 파리협정 8조를 그러니까 통칭해서 적응 의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실과 피해가 적응 의제에 포함되는 이유는 원래 당초에 손실과 피해는 적응에 포함돼서 같이 논의되다가 2015년 파리협정이 만들어지면서 8조가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이고요. 이 7조와 8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적응 의제이긴 하나 이 아랫부분에 이행수단이라고 보이는 재원, 기술, 역량 배양 등은 적응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협상이 좀 치열했고 특히 재원 부분에 있어서 적응 재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세부 논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응 의제는 처음에 5개였다가 좀 통합이 되면서 밑에 그 파란색 그 네모 박스에 보이듯이 총 4개로 구성이 돼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개씩 해서 크게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적응의 기존의 논의 체계를 점검하고 신규 적응 논의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빈 전문가 그룹과 국가적응계획 관련한 의제에서는 국가적응계획 이행에 대한 재원 확대 및 재원 접근성 강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응계 이행 지원 강화 관련해서 뒷부분에 있었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적응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가적응계획이 UNFCCC 하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UNFCCC 하에서 국가적응계획 저희가 나비라고 부르는 것은 2010년에 설립이 됐고 당사국의 중장기적 적응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리협정 7조 9항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2015년에 저희가 파리협정을 채택할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캅 21 결정문에는 GCF에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원을 가속화하도록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지금까지 이어지냐면 그동안 GCF에서는 국가적응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특별히 레디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립 특별 지원 자금을 제공을 했고 GCF가 이제 좀 그 복잡한 지원 절차로 유명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응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간략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간략한 프로세스가 없이 그동안 통상적인 GCF 지원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불만이 좀 많이 제기되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해서 UNFCCC에 제출한 수립 현황인데요. 개도국 중심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40개 남짓의 이제 국가들만이 제출했던 것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평균으로는 파리협정이 2015년에 체결한 것을 고려해도 아직 국가적응계획 수립 현황은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의 논의에서는 개도국은 국가적응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지만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앞서서 캅 21에서 논의가 된 바 있으니 이 부분을 문구에 넣자라는 입장이었고 선진국에는 재원에 관한 부분은 적응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재원 관련 의제에서 특히 GCF의 지침을 제공하는 의제에서 다루는 게 맞다라는 입장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논의 결과로는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한다라는 애매한 문구로 합의가 되었으나 인상적인 점은 이 문구가 합의된 것이 GCF의 지침을 제공하는 재원 문구에 합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적응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이제 이게 사실은 올해 회기에만 문제가 됐었던 거는 아니고 지지난 회기부터 문제가 됐다가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의제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번에는 재원 담당자와 적응 담당자가 같이 한 곳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해당 문구를 합의를 본 뒤에 그거를 GCF 지침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 포함돼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응계획과 관련된 의제에서는 요거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문구들, 좀 순화된 문구들이 좀 포함이 되었고요. 이 결과로 봤을 때 적응 의제에서 쟁점을 만든 다음에 그 기타 의제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개도국이 전략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향성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국가적응계획의 이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사업 결정권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냐에 대한 문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적응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 사업은 당초에 그 역사적 책임감이 많은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피해를 많이 입는 개도국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시작이 됐고요. 대부분의 어떤 적응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돈을 제공하는 재원 제공, GCF 같은 재원 제공인 기관이라든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통 의사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의사결정을 했었던 적응 사업이 개도국에도 이게 정말 효과적인 사업일지에 대해서 의문이 늘 있어 왔고요. 그 돈을 받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원했고, 국가적응계획 하에 도출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개도국에서 제안하고 선정한 사업을 선진국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좀 가속화되든 아니면 패스트트랙이 생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면 사업 결정권 주도권이 상당 부분 개도국에 이관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개도국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적응 논의 체계를 점검하고 신규 논의 체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7개의 네모 박스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 관련한 의제들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현 시점에서 약간 비활성화된 논의들이고, 지금 파란색과 조금 그 회색에 가까운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활성화된 논의들인데, 가운데 있는 3개들은 프로그램적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모아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띠고, 위에는 국가적응계획, 밑에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좀 흐리게 제가 표시를 한 거는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전지구적 적응 목표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인데요. 이 작업 프로그램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업 프로그램이고, 원래 그 협상 채널이 아닌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흐린 색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운영 주체적 성격이라 해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적응위원회, 그다음에 최빈 개도국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당초 적응과 관련된 논의들은 최빈국을 지원하는 형태의 논의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최빈 개도국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적응과 관련된 논의가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UNFCCC 하에서 적응을 좀 코디네이션할 필요가 있어서 생긴 것이 적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적응 논의체계 수립 연역을 잠시 보시면 가운데 2015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파리협정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적응에 대한 논의 채널들은 다 이전에 미리 생겨져 있었던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기존의 적응 논의 체계들로 하여금 파리협정을 이행하도록 결정은 하였으나, 설립 자체가 파리협정 이전에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논의 체계들이 효율적으로 파리협정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UNFCCC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응 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1번은 제일 위에 있는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응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적응 방안의 이행, 그 다음에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적응과 관련해서는 좀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고 한국에서도 좀 따르고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거를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면 맨 위에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는 IPCC와 UNFCC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UNFCCC 하에서는 NWP라는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부분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UNFCCC 하에서 전지구적 이행 점검이라는 GST를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오른쪽 하단 두 가지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들은 사실 당사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고 이거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논의 체계가 국가 적응 계획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적응 계획 수립 관련한 의제가 있고요. 국가 적응 방안을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배정된 그런 의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적응위원회나 최빈궤도국 전문가 관련 그룹 등이 이 업무를 이제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빈궤도국 전문가 그룹은 사실 최빈궤도국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적응위원회도 UNFCCC 하에서 적응을 조정하는 게 최우선의 의무이기 때문에 각 당사국에서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이거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개도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지구적 적응 목표 작업 프로그램인 글라스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작업 프로그램이고 파리합조 제7조 1항에 나와 있는 적응 목표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의 형태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업 프로그램의 글라스의 목표를 보시면 8개가 있는데요. 언뜻 딱 보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게 이러한 목표를 다 이 임시 프로그램에서 워크숍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도국이 새로운 전지구적 적응 목표에 대한 체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Global Framework for Global Adaptation Goal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더 개념적인 체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적응에 대한 정책 주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10개가 넘는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또 크로스 커팅 이슈 역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은 이 신규 체계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신규 체계 설립을 주장을 했고요. 선진국은 글라스의 작업 시한이 내년까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규 체계에 대한 제안은 시기상조이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총공세에 못 이겨 결국은 신규 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글라스 하에서, 그러니까 전지구적 적응 목표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 하에서 이제 개발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걸로 봤을 때 개발 그러니까 신규 체계 설립 자체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이 내년에 진행이 되고 내년 말에 최종적으로 신규 체계에 대한 그림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번 항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전지구적 글로벌 적응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그다음에 진척 정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을 이 신규 체계가 가이드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 얘기는 사실 GST와 글로벌 적응 목표를 연결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현재 글라스가 내년에 종료 시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지구적 이행 점검이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또 종료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내년에 도출되는 GST 전지구적 이행 점검의 결과가 다시 적응 쪽으로 피드백되는 루프가 끊어진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GST에서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런 의도 하에서 적응에 대한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래서 구항에 그 부분을 연결고리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도국 쪽에서는 이거를 상설 논의 기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선진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좀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점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제가 이런 적응 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지금 현재 개도국이 제안한 상태로 논의가 완료가 된다면 글로벌 단위에서 적응의 정책 주기를 모두 포괄하는 논의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 이 내용을 얼마만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내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 두 가지 쟁점을 종합해서 한번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면, 신규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두고 내년에 치열한 논의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글라스 작업 프로그램이 2년간의 한시적인 프로그램이고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적응 논의 체계가 어떻게 출범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신규 적응 논의 체계가 생기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좀 개념적인 체계이고 어떤 감축처럼 저희가 막 산업이 다 몰려서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적응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차 적응 대책을 이행 중에 있고, 앞서서 1차, 2차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고 3차까지 운영했던 이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인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선도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적응 이행 지원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적응 의제를 통해서 다른 의제를 압박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적응 의제를 활용해서 적응에 대한 지원을 끌어내는 시도는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UNFCCC 하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파리협정상에서는 이거를 개도국으로 계속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지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적응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여할 방안이 많으니까 개도국을 공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주현 전문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주현 전문연구원님이 지금 적응 7조의 적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8조 손실과 피해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저희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강상인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오늘 현장에 나오실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캅27 손실과 피해 의제 협상 결과 및 평가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손실과 피해 논의 구조를 2021년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올해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다뤄진 4개 의제에 대한 협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4년까지 제29차 당사국 총회까지 진행될 일정을 정리를 한 다음에 협상 결과를 간단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실과 피해 논의 구조는 2012년까지는 손실과 피해 작업 프로그램으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제19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저희가 윈이라고 부르는 것의 설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윈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포괄적 위험 관리 접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 협업, 일관성, 시너지를 제고하며 재원, 기술, 역량 배양을 포함한 행동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윈 산하에 집행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집행위원회는 5년 연동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차 5개년 연동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5개 전문가 그룹 및 작업반이 있는데, 이들은 포괄적인 위험 관리, 장기 영향, 기후 난민, 비경제적 손실, 행동과 지원이라는 각각의 특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제8조에서 손실과 피해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결정문에는 바르샤바 메커니즘에 대한 파리 협정의 관할과 지침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파리 협정이 관할할 건지 기후변화 기본협약이 관할할 건지에 관한 거버넌스 문제가 계속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에 두 차례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메커니즘의 활동 성과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2019년 2차 검토에서는 행동과 지원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파리 협정 2차 당사국 회의 CMA2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CMA2에서 윈 산하에 산티아고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오가니제이션, 바디, 네트워크 엑스퍼트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손실 피해 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이들 기관들의 활동을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산티아고 네트워크 설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OP27에서 다뤄진 손실과 피해 4개 의제 협상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메커니즘의 관할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부분은 COP27 개막 총회에서 의장단 결정에 따라서 실무 협상이 아닌 의장단의 협의 의제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내려지지 않았고, COP28 CMA5 2023년에 당사국 총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바르샤바 인터내셔널 메커니즘 집행위원회가 매년 작성해서 제출하는 연차 보고서 2022년본에 채택이 되겠습니다. 윈 집행위원회 2022년 연차 보고서의 구성은 1년 동안의 집행위원회 및 5개 전문가 그룹의 활동 성과가 담겨 있고,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년 연동 계획의 내용과 그동안 산티아고 네트워크 구성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술 지원 활동의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집행위원회는 당사국 총회로부터 추가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것에 대한 권고사항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 결과는 2022년 연차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작업 계획을 승인을 했으며 권고사항으로 3개 항을 채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산티아고 네트워크 실행화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산티아고 네트워크 결성이 결정된 다음에 2021년에 진행된 제3차 파리 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6개 촉진적 기능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구조,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여기 구성 요소에는 사무국을 둘 것인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회원 기관은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들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협상을 했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운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협상을 했고,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는 부속서 1, 부속서 2를 포함하는 CMA 4차 당사국 총회의 산티아고 네트워크 결정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네트워크는 2019년에 파리 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 결정문은 CMA 결정문으로 나오고, 기후변화 기본협약의 결정문, 여기서 캅 결정문은 CMA의 결정문을 추인하는, 인돌스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실과 피해 대응 재원 체계에 관련된 협상이 1994년 기후변화 기본협약이 실행된 지 30년 만에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었는데, 손실과 피해 대응 재원하고 관련된 그동안의 전제 조건은 2015년에 손실과 피해에 관한 파리 협정 8조가 선진국들의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배상 근거와는 무관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리 협정 체결 당시에 8조를 적응과 독립된 별도 조항으로 신설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한정에서는 선진국의 재원 부담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2021년에 제3차 파리 협정 당사국 종회 결정문 1의 70문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단은 CMA는 Urge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Provide Fund 이렇게 돼서 기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금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운영뿐만 아니라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회원기관들이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에 대해서도 기금이 쓰인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이러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한정된 재원뿐만 아니라 손실과 피해 전반에 대한 신규 추가기금 설치 요구가 G77과 차이나 협상 그룹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신규로 new, 추가적인 additional, dedicated, 손실과 피해에 특화된 기금 설치를 요청했고, 이러한 기금 설치 의제를 캅과 CMA 당사국 총회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하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기후변화 기본협약의 의사 절차에 따라서 다음 차수 당사국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맥락에서 이번에 27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의제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의제 번호는 재원 의제를 다루는 의제 8번의 소의제 F로 도입이 됐습니다. 해당 의제는 손실과 피해 복구를 포함하는 신규 재원 체계 이렇게 정리가 됐고, 영문으로는 Funding Arrangement, 그 다음에 Including a Focus on Addressing Loss and Damage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Addr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존의 기후변화 기본 협약 체계에 있어서는 다루다, 손실과 피해를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우리가 2012년 결정문에 보는 것처럼 Approaches to Address Loss and Damage 할 경우에는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접근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2015년에 파리 협정 8조 1항에는 당사국들이 손실과 피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고 어드레싱 하는 중요성, 어드레싱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드레싱이 어버팅, 사전적인 의미의 손실과 피해를 회피하거나 미니마이징, 손실과 피해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에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로스 앤 데미지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인 대응으로서 어드레싱하는 세 가지 개념을 병렬적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서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실과 피해의 복구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공식 문건이 채택된 적은 없지만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그룹 모두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리 협정 체계 안에서는 사후적인 손실과 피해 대응으로서 복구나 복원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캅 27 8F 공식 의제화에 합의를 한 다음에 협상이 장관급, 고위급 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첫째로 손실과 피해 복구 대응 기금을 포함해서 취약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신규 재원 체계, 여기서는 New Funding Arrangement라고 부릅니다. 신규 재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를 했고 이 부분은 이번 당사국 총회 결정문의 2문단과 3문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문단에는 신규 재원 체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담았고 3문단에는 손실과 피해 복구 대응 기금 설치에 관한 결정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2024년 말까지 제29차 기후변화 기본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실행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이런 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문의 4문단과 5문단은 4문단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준비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략 4가지 사항을 정했는데 그 중에 기후변화로 따른 손실과 피해 복구 대응 기금 관련해서 그 제도적인 체계들, 운영 방식들, 구조들, 그리고 거버넌스와 운영 방침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도록 결정이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신규 재원 체계 관련돼서는 신규 재원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재원 체계의 재원 출처를 확인하고 확장하는 의제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여기서는 펀딩에 관한 단어를 써서 실제로 이거는 손실배 복구 기금보다는 신규 재원 체계에 관한 펀딩 어레인지먼트에 관한 소스를 규명하고 확장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손실과 피해 관련 후속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윈 엑스컴 2022년 연차 보고서 결정문 권고사항 3개에 대한 작업 방향을 이행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윈 산티아고 네트워크 실행화 후속 조치로는 네트워크 자문회의가 당사국 총회 관할하에서 부속소에 명시된 역무를 수행하고 윈 엑스컴과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사항이라든지 혹은 자문위원회의 자체 의사 규칙안은 2024년 제61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논의하고 제29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다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사무국을 당사국 총회 지침 관할하에서 위탁 운영기관 내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세부 결정사항들에 대한 이행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산티아고 네트워크 위탁 운영기관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2022년 내에 위탁 운영기관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2023년 상반기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구성된 선정평가 패널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내년 말 캅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재원체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주체들에 대해서 다양한 요청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먼저 재원체계 관련돼서 당사국, 사무국, 협약, 협정, 안팎의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는 일단 당사국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대표를 선출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중 최소 3회의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내년 말 채택을 목표로 재원체계 실행화 요소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준비위원회의는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개최를 하되 준비위원회 권고안 관련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협약 사무국 관련해서는 2023년 중에 2회의 워크숍을 개최를 하도록 했고 기존 재원 체계와
혁신적 재원 소스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사국 및 손실과 피해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그 제안서의 내용은 내년에 개최될 2차례 워크숍과 제2차 글래스고 대화의 주제와 구조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N 기구, 정부 간 기구, 양자, 다자 및 국제 재원 기구에 대해서도 재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범위에서 관련 규모 및 또는 제약과 기회 요인에 관련된 의견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원 체계 관련된 글래스고 다이알로그나 캅 27, 28차 공동의장단 그리고 UN 총장을 포함해서 국제재정기구에까지 요청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2023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인 2차 글래스고 대화는 기존 의제 외에 이번에 합의된 신규 재원 체계의 실행화 그리고 신규 기금 설치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준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캅 공동의장단과 UN 총장,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 대해서는 사전 강력급 회의를 개최하거나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거나 다자개발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를 초청한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손실과 피해 대응 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재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 다음에 기존 및 신규 혁신적 재원 접근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준비위원회에 관련 결과를 피드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4개 의제에 대한 협상 결과를 평가를 해보면 우선적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는 행동과 지원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윰 산하의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어드바이저리 보드,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대칭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대칭 구조가 공동 보고 체계를 채택을 했고 여기에는 당사국 주도성을 확인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제도와 관련돼서는 수요 주도 및 당사국 주도의 두 가지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이 균형을 유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개별 당사국의 우선순위라든지 디맨드 드리븐 매너, 수요 주도 방식으로 컨트리 드리븐 프로세스, 당사국이 주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술 지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을 명시를 했고 특히 산티아고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지원이 인권이나 젠더 등 글로벌 가치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 신규 재원체계 관련된 결정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의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손실과 피해 복구 개념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 탕감, 과세 수단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재원 소스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며 기존의 기후변화 기본협약이나 UN 체제를 벗어나서 다자개발은행이라든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입이 요청되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발표를 드렸으면 질문을 받아서 답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여기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립니다. 관련돼서 질의사항이 있으셔서 보내주시면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캅27 적응 그리고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주요 협상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의 좌장은 저희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신지영 센터장님께서 진행하실 거고요. 지금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드리겠는데 지금 네, 그러면 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그 적응과 관련된 아니면 손실과 피해 관련된 그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접해보신 경험은 좀 드무실 거예요. 그만큼 적응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까지는 감축에 비해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파리협정 나오면서 사실 파리협정에서도 감축과 적응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한쪽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게 인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세션의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저희가 다섯 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실 건데요.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못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5분 중에 저희 정재혁 외교부 기후변화 외교과 사무관께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요. 우선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정리를 하고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혁 사무관님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하는데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쉬고 나서 그때 얘기했다가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연결하는 동안 제가 좀 시간을 끌어볼까요? 그 캅 27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집트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뭐 협상 지원하는 것으로 참가한 건 아니고 저희 저우센터에서도 이제 환경부랑 같이 세션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줄을 이뤘고요. 아예 이제 가보면 그 여러 가지 포스터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 implementat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적응 이슈 자체가 공통된 어떤 개념이나 틀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각자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얼마나 잘 현명하게 대책을 만들고 그 대책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응의 성패가 관련이 되는데요.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사실 많이 어렵죠. 네, 협상의 용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슈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전반적인 틀상에서 어떤 논의들이 국제적으로 되고 있고 그 논의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들여올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이 토론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외교부 사무관님, 정재혁 사무관님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예, 저희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사무관님 접속하시는 동안에 이것저것 좀 설명을 드렸고 저희 오늘 패널이 5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님이 제일 처음 토론이십니다. 토론은 각 패널별로 한 8분에서 9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외교부 기후변화 외교과의 정재혁 사무관입니다. 저도 함께 현장에서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약간 사정상 못 가게 돼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중요한 적응과 손실 피해에 관한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는 아무래도 적응과 손실과 피해 전문가분들 많이 계셔서 이미 다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전반적인 캅 27의 주요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의제의 진전 동향도 함께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그런 우리 앞으로의 적응 협상 분야의 과제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캅 27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월 6일 월요일에 시작해서 20일 일요일 날 끝났습니다. 당초 예정된 폐막일은 11월 18일 금요일 6시였는데요. 그보다 훨씬 연장이 돼서 하루 반 정도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20일 일요일경에 끝났고 아무래도 소심이 피해 그리고 GGA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협상이 연장되는데 조금 이슈가 있었던 그런 의제였습니다. 198개 협약 당사국 포함해서 한 3만여 명이 참석한 회의였고요.
우리 대표단도 각 부처에서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11월 7일에서 8일에는 정상회의가 따로 열렸었는데요. 캅은 원래 정상회의가 이렇게 같이 되는 회의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파리 협정 이후에 그 글래스고 작년 그 정상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경원 대통령 특사께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님이신 김상혁 위원장님도 1주차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일단은 좀 주요 의제별 협상 결과를 간략간략하게 좀 공유를 드리면 일단 캅27 대표 결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cover decision이라고 하고요. 이 대표 결정문은 그 캅의 아주 중요한 결정, 좀 거시적이고 중요한 결정, 방향성 이런 거를 좀 남기는 결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결정문에는 파리 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 협정의 주요 요소라 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축, 저금, 그리고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 대응 등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는 샤르m 엘셰이크 이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대표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파리 협정의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영어로는 Just Transition Work Program이라고 되는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그 협상 외적으로는 사용되던 단어였긴 했는데 이번에 대표 결정문에 Just Transition Work Program을 설립하겠다 이런 결정이 들어갔고요. 제28차 캅이죠. 내년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강력급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하고 이제 군소도서국 그룹인 AOCS라고 있습니다. 섬나라 중심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 2025년 이전까지 전 세계 배출량 정점을 달성하도록 촉구를 하고 글래스고 기후 합의보다 진전된 화석연료 전반의 감축 및 철폐를 촉구하는 문안을 포함을 하고자 굉장히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일종의 손실 및 피해 관련해서 지금 약간 그 역사적인 어떤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감축 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감축 관련해서는 감축 작업 프로그램이라는 의제가 있었는데요. 이 감축 작업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착수를 해서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했고 별도 대화체,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등에 대한 의견 공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NGO 등 민간 참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 감축 의제 관련해서는 이 하나 의제밖에 없었고 그 개도국들이 많이 선호하는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이런 의제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출발점부터 산업계가 가진 협상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캅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손실 및 피해 관련해서는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결정하고 도움기금과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준비위원회, 그래서 트랜지셔널 커미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적응 관련해서도 발표를 이미 잘 해주셨지만 전 지구적 적응 목표 GGA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성격, 목적, 세부 운영 방식 등은 글래스고 샤르m 엘셰이크 작업 프로그램 글래스라고 하죠. 를 통해 구체화하고 내년 캅28에서 결정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재원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연간 1천억 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NCQG라고 하죠. 재원 조성 목표는 논의를 개시하고 2024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관찰 평가를 조건 공유를 드리자면 이번 캅은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캅27로서 개도국 핵심 관심사가 반영된 성과를 거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도국들이 유엔기후변화 협약 채택 30년 후 처음으로 그간 염원하던
손실과 피해 이슈를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기도 하고 또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기금 창설에 합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양을 한 겁니다. 특히 지난 8월에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이 개도국 그룹 G77 의장을 맡아서 근서도서국 또 채빈 개도국 등과 공조를 통해 적응, 손실과 피해, 재원 등의 의제에서 선진국을 시종일관 압박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총회에서 선진국은 지구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 2025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또는 탈화석 연료 촉구 등 작년 캅 26보다 진전된 감축 노력을 요구를 했지만 유의미한 성과의 달성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인 지금 에너지, 식량 위기 어려움 속에서 최고위급 기후대응 의지는 확인된 걸로 관찰됩니다. 당초 예상하고 달리 캅27 정상회의에 112개국이나 되는 정상이 참여를 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특별 방문을 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당선자도 첫 해외 일정으로 캅 참석 등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 인사들의 핵심 아젠다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글래스고 캅26 합의사항보다 진전된 감축 관련된 약속을 도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응 협상 분야 과제 관련해서는 먼저 적응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속도감이 좀 붙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차원의 기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1차 NDC 이행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캅27 계기 유엔 기후 협상의 중심 아젠다가 각국의 자발적인 목표가 기술입된 감축에서 적응이나 이행 수단, 지원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적응 협상에서의 가교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지구적 적응 목표 GGA 논의에서 그간 적응 정책 이행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적응 협상 논의가 개도국들의 기후 적응 행동을 위한 재원 지원으로 확대될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바 우리 측이 적응 논의 의제 중 기후 적응에 관한 개도국의 과학적인 분석이나 개도국의 보고 역량 매양 지원을 논의할 때 그런 논의들을 선도하고 재원 논의로의 확대는 지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원 공여국 확대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도국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 확대 요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선진국은 공여국 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거를 브로드닝 도너 베이스라는 용어로 보통 현장에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선진국이 공여국 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만으로는 힘드니까요.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어떤 거의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내년 구체 운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해서 미국과 EU가 협상 과정에서 공여국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는 중국, 사우디 등 거대 경제국을 보다 좀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련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소득 국가라는 표현이라든지 다배출 국가 또는 주요 경제국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모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국격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혁 사무관님은 이제 온라인 상으로 접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에서 패널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재혁 사무관님께서 캅27에서 논의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적인 시사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한,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손실과 피해 관련해서는 재난재해 내지는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슈가 좀 주류를 이룰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응과 관련된 이슈도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을 모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패널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저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조성민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안전도시 연구팀을 맡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안전 관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발표들을 듣고서 제가 좀 느낀 것은 환경이나 또는 기후변화와 우리 이 재난안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체계랄까요? 또 사용되고 있는 언어나 용어청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소 생소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오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공유하고 계신 어떤 그 시선과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지 않게 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그 총회를 지탱하는 어떤 건강과 안전이라든가 또 협력과 상생 등의 담론이라는 것이 좀 분야와 영역을 넘어서 폭넓게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소소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적응이냐 손실과 피해냐라는 영역으로 구분을 짓고 있죠. 근데 이제 재난안전 측면에서 재난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고요. 손실은 1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보다는 전반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가 이제 물론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그 기후변화의 어떤 악영향과 그로 인한 어떤 손실과 피해 저감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그 기후재난 어떤 불평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후변화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순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현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는, 앞서 말씀드린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편적이고 어떤 개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협력적이고 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태도와 그 관점이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평등에 관한 어떤 후자의 내용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재난 피해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 또는 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면 현안의 어떤 환경 정의나 기후 정의 또는 나아가서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어떤 자세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협력 사항과 실천 사항이 여전히 주로 기금 마련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보상과 지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듯이 쟁점이 지금 책임과 의무, 어떤 듀티나 responsibility가 아닌 자선과 시의 디스펜세이션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갈 길이 멀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재난안전 관점에서 딱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국제사회의 어떤 공동 책임과 연대의심의 어떤 진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1989년에 스톡홀름에서 국제 사고 손상 예방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떠한 도시가 안전도시인가, 안전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안전도시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도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다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안전권이라는 게 기본으로 인간이 안전할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적 시의 수준에서 국가나 어떤 도시가 여유가 좀 되니까 지켜줄게라는 논의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책임과 의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존립 이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것이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도시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건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협력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죠. 우리 지금 기후재난 손실과 피해 협상의 경우에는 보상기금 조성이라는 어떤 합의를 달성했는데 재원 마련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어떤 책임과 의무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나 적극적 그 동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뭐 기후재난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선진국이라든가 여전히 기후변화를 어떤 뭐 정치적 혹은 경제적 기회로 삼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나 국가들, 또 반대로 자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단순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개도국이 있는 한 우리 이런 그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저감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이런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외교부 사무관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 합의에 참여하는 목적과 실천 의지는 명확하게 표명하고 또 지원국의 어떤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서 피해국의 실질적인 어떤 회복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참여와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 두 번째 논의는 이제 실질적인 기후 재난 손실하고 피해 저감 방안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 측면에서 그 기후재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까 보다는 이러한 긍정적 지원이 원인 해결 및 대응 역량 강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가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기후재난 그 피해 저감 및 불평등 해소라는 어떤 상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기금 마련과 더불어서 어떤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 UN 재난위험 경감사무국 UNDRR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000년대부터 도시 회복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재난안전 패러다임이 어떤 억제와 저항에서 회복과 복원이라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분야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 결정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듯한데요. 결정권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게 그 올바른 결정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선진국이 개도국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재난 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급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제도적 취약성도 또 구분해서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개도국이 필요한 것이 어떤 환경적 자연 방제 기능의 강화인지 국가 인프라 산업의 강화인지 아니면 그 고령자 뭐 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 강화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획 수립부터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인지 등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동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광범위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재난안전 협력 측면에서 No one left behin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후변화든 환경오염이든 자연재난이든 아니면 뭐 사회재난이든 신종재난이든 복합재난이든 간에 그런 어떤 피해가 누군가에게 환경이 달라서 전가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돕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어떤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영역에서는 재난안전의 영역보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참 부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와중에 어떤 진정성 그리고 자발성,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세 번째 패널이죠. 김상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도주의나 취약계층 관점에서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족 십자사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재난보건역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국제적 십자운동을 비롯한 그 인도적 분야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적 십자운동은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관으로요. 무력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재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십자사연맹, 그리고 전 세계 192개국의 각국 적십자사와 함께 기후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그럼 인도적 활동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악화된 기후가 또 환경이 인도적 위기를 촉발을 시키고 있고 또 악화시키고 인도적 활동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인도적 활동으로 기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십자사를 비롯한 인도주의 기관이 오래전부터 기후환경의 영향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후위기는 그 인도적 위기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그런데 기후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도의 그 활동,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기후 스마트 재난 위험 경감과 적응, 보건, 이주, 생계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어드레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1973년부터 그 환경보호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그 표어가 적십자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기후의 중요성들을 인지를 하다가 2021년에 작년에 그 인도주의 기관을 위한 기후 및 환경 헌장이라는 것을 적십자사가 주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환경 위기가 인도주의 위기임을 깨닫고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취약한 계층을 돕는 인도주의 기관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인도주의 기관이 기후와 환경 변화의 해결책의 일부분으로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인도주의 기관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함께 연대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2019년에 이제 헌장을 설립하기로 만들어서 작년에 출범해서 현재 유엔기구 또 적십자 그다음에 유명한 그 INGO들이 다 그 약속을 해서 한 32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7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기후 및 환경 위기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그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하게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역 행위자와 지역 사회 주민들의 리더십을 수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네 번째로는 기후 및 환경 위험의 이해 그다음에 증거 기반 솔루션 개발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 기후 및 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영역을 넘어서 협력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한 디플로마시, 휴머니테리언 디플로마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 IFRC를 비롯한 이런 그 인도적 기관들은 이 COP27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긴급하게 실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 사회적인 접근을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상이변, 가뭄 등의 슬로우 온셋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문화, 보건, 유적, 생태계 등의 모든 종류의 손실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금 GCF에 대한 그 아까 재원 접근성 어렵다는 말씀들 계속 하셨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개도국에서 거기다 지역 사회에서 이 GCF 그 재원에 접근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재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이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기관, 각 지역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식이 확대돼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IFRC에서도 인도적 개발 협력, 기후 아젠다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inclusive and risk management approach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계속 그 회복력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가 국제적인 resilience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locally led action is the key입니다. 지역 사회의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십자사가 각 지역에 각 나라에 192개국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 지사가 16만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봉사원들만 약 1,5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가장 취약한 계층, 라스트 마일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그 IFRC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과 소녀들. 우리가 기후변화 논의에 여성과 소녀들이 계속해서 잘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포용적 접근법, 안전, 존엄성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IFRC가 글로벌 기후 보건력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지역 주도의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합니다. 이 비용들은 그 early warning, early action, 그 다음에 anticipatory action 관련한 것, 그리고 safety에 대한 social protection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nature-based solution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기후변화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이 생소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OP27 그 시사점이 기후위기가 인도적 위기고 긴급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시하고 지역 주도 활동을 한다는 내러티브를 변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다 많은 관련 기금이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DRR이나 기후, 인도적 지원, 개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섹터 구분해서 그 섹터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절화가 아닌 통합화된 그런 활동, 그리고 기부자 중심의 사일로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anticipatory action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 관련한 그런 부분들, 사고가 나서 아니면 재난이 나서 돕는 것보다는 그 재난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미리 예측 기반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국내적인 시사점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 번 더 해야겠네요. 김선희 센터장님께서는 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말씀 주신 이제 캅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다양하게 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가 사실 시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 센터의 홍재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홍재우 박사님이 시간을 조금 줄여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는 임무를 띠고 앉아 있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는 저한테 기후변화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도 기후변화의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캅, UNFCCC는 특히 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오늘 토론회 영상 포함해서 최근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포럼을 하면서 저희 강상인 박사님 포함해서 캅 27 성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도 캅 27 성과 관련해서 또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런 영상들 참조하시면 아마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사실 토론문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리거나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저의 습작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적응의 시간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다들 감축을 얘기할 때 다행이다. 내가 연륜을 쌓는 동안 적응은 좀 기다려다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감축이 시끄럽지만 실제 이번 나중에 뒤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캅에서의 성과는 사실 요 적응,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 많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는 사실 올해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특히 파키스탄의 대홍수가 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비대칭적인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여실하게 나타내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서울 지역의 강남에 잘 사는 동네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와중에 또 반지하에 못 사시는 분들께서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포스코가 문을 닫는 냉천에 범람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적응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캅은 저는 안 갔지만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손실과 피해에 있어서는 사실 손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는 거고요. 피해, 데미지는 위법함을 알면서도 활동을 해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라는 단어 뒤에는 법적인 책임과 보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기후변화 대응에서 손실과 피해를 얘기할 때는 이런 법적 책임을 떠나서 얘기한다는 그런 기본 가정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나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보상에 대한 개념에서는 좀 자유롭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손실과 피해에서는 세 가지 대응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조성훈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전에 회피해야 되고 발생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사후에는 복구 복원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손실과 피해를 봤을 때 국내 적응 정책이랑은 조금 사맞디 아니한 게 있습니다. 국내 적응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해서 사회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방안이라면 이 재난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기 경보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빨리 대응해서 복구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UNFCCC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손실과 피해를 국내의 적응 정책으로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손실과 피해라는 단어 자체도 국내 적응 정책에서 바로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신EU 기후변화 적응 전략 중에서 Living No One and No Place Beh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아무도 안 놔두겠다. 우리 뒤에 처져 있는 장소를 안 만들겠다. 공간을 안 만들겠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규 기금 체계 마련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나 이 기금 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도 저는 있습니다. 강상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UNFCCC 캅에서는 이 기금 마련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기금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놓는 기금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다자개발은행의 각 개도국에서 갖고 있는 부채들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어떤 기금 마련, 각 개도국의 어떤 빚을 줄여주는 거죠. 그게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타고 온 항공기 또는 선박, 석탄 발전 등의 세금을 부과해서 혁신적인 금융 체계, 혁신적인 재정 체계를 마련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점은 사실 적응 재원을 빼앗긴다기보다는 그런 면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감축과 관련한 연결고리를 나중에 제공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도 온난화 상품성이 캅 27 동안 유지됐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각 나라에서 1.5도 온난화 같은 거짓말은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요 말의 상품성이 계속 유지가 됐고 2015년 배출량 피크라든지 화석연료 사용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산업계 참여가 활발해서 캅 27이 이제 무슨 엑스포처럼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당선인께서 아마존에서 2025년에 캅 개최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선거가 사실 캅 기간 동안 되게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의지가 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 같고요. 실제 국내적인 정책에서는 네,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내일 1시 반에 있는 IPCC 세션에 오시면 제가 적응의 키워드와 캅 27에서의 키워드를 묶어가지고 한번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저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환경부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신기후 체제 대응팀의 사무관이신 천병호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팀 천병호 사무관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저희 과는 이제 적응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행 점검을 하는 이제 총괄 부서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외교부 정재혁 사무관님부터 이제 비롯해서 홍재우 박사님까지 다 이제 손실과 피해 그리고 이제 적응에 대한 어떤 이제 함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좀 이제 짧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적응 쪽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재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산불도 이제 특히 이제 울진, 삼척 이런 이제 강원도, 경상북도에 이제 정말 이제 유례없는 산불이 발생을 봄에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중부 지역에 이제 폭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포항이 침수가 되면서 포스코가 이제 침수가 되면서 가동 중단이 되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뭐 서유럽 미국 지역에 이제 가뭄 등 이제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의 이제 재난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어떤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런 이제 이 논의를 통해서 좀 이슈가 붕업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런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총리님 이제 주제로 이제 현안 점검회의를 이제 하는데요. 11월 달에 이제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 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응 대책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좀 계략적인 이제 큰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11년부터 5개년 단위로 적응 대책을 지금 수립 이행하고 있고 지금 3차 적응 대책을 진행 중인데 이런 이제 점차 심화되는 기후 재난에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3차 적응 대책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이런 컵 27의 이런 결과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했을 때 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취약 계층이라든지 좀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적응 주체별로 특히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산업계의 자발적인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이제 적응 주체별로 어떻게 이제 그 좀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응 연계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번 컵 27의 이제 주요 키워드였던 어떻게 보면 이행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적응 대책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적응 대책과 관련된 이제 계획에서 다른 이제 국가 계획에서 어떤 기후위기 적응을 목적으로 또는 이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 계획에 담는다든지 그렇게 좀 국체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처와 의 연계, 그다음 다른 국가 계획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종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지금 어떤 이제 영향 리스크 평가, 그다음에 이제 대책 수립,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다시 리스크 평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정정 절차 중에서 이제 미래 리스크를 반영하는 부분도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평가 도구도 개발하고 그렇게 한 상황이지만 이제 전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약간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리스크를 이제 반영을 해서 어떤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 방점을 싣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에서도 이런 미래 기후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이제 부문별로 이제 예측 정보라든지 이런 걸 생산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통합을 해서 아까 이제 적응 주체별로 적응 대책을 이제 수립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 적응 정보를 이제 통합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탑 27에서 지금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그 글래스고 샤르멘 쉐이크 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전지구적인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진국이 개도국의 어떤 적응 관련된 이제 어떤 실제적인 교육이라든지 역량 제고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다른 나라에도, 그리고 특히 이제 개도국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이라든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간이 3시까지여서 이 다음에 또 세션이 있어서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발표하신 분들 내지는 토론자분들 이 세션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로도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후변화학회 UNFCCC 캅 27 적응 및 손실과 피해 협상 결과 시사점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응센터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